이렇게 될 건데, 일단, 요때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입니다. 여기 추석 연휴고, 일단 요때까지는, 정규적으로 쉴 겁니다. 쉴 거고요. 뭐,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요번에는 정말 꽉 차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요때가 시험 일자라고 알고 있어요. 시험 일자라고. 그래서, 시험을 뭐 29일날 보면 28일날 직전 보강을 할 거고, 30일날 보면, 너랑 똑같잖아, 그치? 이때 아니야? 맞지? 시험 일자 안 나니? 29일날 보면 28일날 직전 보강을 할 거고 30일이면 29일날 직전 보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일단은 요때서부터만 내신을 하려고 해요. 요때서부터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을 보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안 까먹고 있는지를 제가 모른 채 추석 연휴 뒤로만 제가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오늘은 안 볼 거야. 오늘은 안 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따른 시험을 한번 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때부터 나갈 거고요. 야, 진짜 하나도 모르네. 다 까먹었나 보네. 큰일 났네. 좀 빨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때서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내지 금요일날 시험을 볼 겁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스케줄을 체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다 까먹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다 까먹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나갈 건데, 다 까먹지 않고 13일부터 내신 수업,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등사 하를 잠시 스톱을 시킨다는 계획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 그리고 요날까지 해서 지금 고등사 하를 나갈 거고요. 다는 못 끝내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끝낼 수 있어요. 3분의 1 정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로 끝낸 다음에 그 뒤에 남은 부분들은 이제 뒤에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요 수학하는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12월 말까지, 다시 얘기하면은 1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1월 초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생각하시면 되냐면 겨울방학 전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방학 전까지 얘를 끝낼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문제집 한 권을 더 선정해서 끝낼 거예요. 추가적인 문제집을 한 권 더 선정해서 끝낼 거고, 따라서 이렇게까지 얘를 고등수학 하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부터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그리고 수원을 같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나가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 잘 보고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계획에 맞춰 돌아가셔야 돼요. 알겠지? 맞춰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이제 고등사학을 나가도록 할 거야. 고등사학 하를 나가도록 할 건데, 고등사학 하는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등사학 상보다는 여기 있는 단원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좀 적어요. 그래서 고등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였을 때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쉽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손꼽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고등수학 하예요. 그만큼 내용이 그렇게 너네한테 부담스럽게 어렵고 무겁지 않거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고동작 하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 고동작 하를 잘못해 놓으면 뒤에 나오는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다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시 갖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물론 이제 고동작 하를 못한다고 뒤에 거 못하는 건 아닌데 고동작 하를 잘 했던 애들이 적응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 고동작 하에 대한 단원명들을 제가 쭉 적어드리게 되면 집합이라는 게 나오고 명제라는 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게 나오고, 역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함수하고 명제는 쉽게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함수하고 명제는 수학적 표현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과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용어와 그리고 표현 방법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익숙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 표현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언어라는 얘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언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수학적 표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가 수학적 표현을 배움으로써 함수라는 거를 다시 정의 내려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이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들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뜻부터 다시 결정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시 뜻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서 알고 나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함수들을 합하는 과정과 반대, 역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유리식, 분수식에 대한 함수들과 루트에 관한 함수들, 무리함수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딱 보면 알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딱 끊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끊겨요.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경우의 수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확률 파트 있죠? 확률 파트에서 앞에서 뭐 대표 2명을 뽑는다,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의 수 파트까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화가 끝나요. 따라서 수학화가요, 어찌 보면 복습하기도 가장 편하고요. 이제 고등수학 상처럼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계산 과정이 많은 과정들이 없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과정이 여기 있는 유리식, 무리식 요 파트 말고는요 계산 과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할 내용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잘 바라보셔야 돼요. 고등수학 상에 딱 넘어오자마자 첫 번째 다항식과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계산 공식들 다 외우고, 또 외운 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복수수 2차 방식 또 계산하고, 2차 함수 또 계산하고, 3, 4차 방정식, 부등식 또 계산하고, 평면좌표, 내분점, 외분점 또 계산해야 되고, 다 계산으로 이루어졌다면, 고등수학 하는요, 체계에 관한 거야. 그러한 논리적 체계에 대한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없을 뿐이지 쉽지는 않아. 근데 내가 왜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등수학에서 들였던 노력에 대한 대비, 노력 대비. 근데 여기는 이해가 빨라야 돼. 그 이해를 잘해야 돼. 그게 주 포인트야. 앞에 있는 고등수학 상은 많이 풀어보면서 결국 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네요 라는 걸 느끼는 거라면 고등수학하는 수학적인 논리적 체계성 그리고 논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고등수학 상을 못하더라도. 물론 고등수학 상에 대한 연관된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요 고등수학 상을
봐봐. 내가 이제 어머님도 막 통화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선행이라는 걸 하잖아. 선행이라는 걸 하잖아. 그 선행을 하면, 내가 너네를 바라볼 때, 너네가 이해도가 높다, 낮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네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고, 어느 정도 너네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거를 이행을 하면은 내가 선행을 좀 잘했네 라고 평가를 하냐면, 나한테 안 배워도 60% 정도만 되면은 나는 너네한테 정말 선행 잘했다 라고 나는 너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네한테. 그러면 심화를 하면요, 심화 파트를 하게 되면 이 심화 파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하는 이런 파트들이겠지. 60%에서 10% 넓려서 70% 정도 되면 심화까지, 얘는 심화까지 잘 됐네 라는 얘기를 나는 하거든. 그리고 나서 내신 기간 동안에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지. 기출문제는 너네가 지금 한 번, 두 번 해봤을 때랑 전혀 차원이 달라.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기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신 대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은 약 90%는 얘가 그래도 고등수학 상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내신이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90%까지밖에 안 됩니까? 100%는 어떻게 이해가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까? 나는 솔직히 불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여기서 100%라는 기준을 좀 낮춰서 본다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연계된 과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수학을 100번 한다고 해서 여기가 맥시멈이야. 고등수학의 시중에 있는 모든 기준을 다 풀어봤어요 라고 해봤자 맥시멈이 70%야. 내신 대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점수야. 내신 대비를 했을 때 맥시멈이 90%고, 운이 좀 하는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학교다, 또는 올해 시험 문제가 좀 쉬웠네 라고 하면은 100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신 과목 같다가는 90%밖에 안 되고, 연계 과목까지 완벽하게 해서 된다는 것들은 100%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이거 고등수학 상에 대한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고등수학 하에도 나오고 수원에도 나오고 수투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더라 라는 거를 딱딱딱딱 떠올려야만 고등수학 상을 완벽하게 이뤄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따라서 고등수학 하를 하다가 보면은 고등수학 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고등수학 상에서 내가 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모르겠어 라는 부분들이 생기면 고등수학 상을 다시 할 때가 오겠지. 고등수학 상을 다시 할 때, 예를 들어서 다항식과 연산에서 곱셈 공식들이 나오게 되면, 맞아, 얘는 하를 해보니까, 수1을 해보니까, 수2를 해보니까 얘는 계속 나오더라, 이런 공식들은. 그럼 이때 이거를 외울 때 좀 더 다르게 보이겠지. 고등수학 상을 처음에서 두 번째에서 이걸 아무것도 안 해본 채로 외우세요 라고 할 때보다는 이걸 다시 바라볼 때 다를 거야. 난 그 이유로 인해요, 그 이유를 목적으로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내신만 하던데 선행은 안 하던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따라오셔야 되고, 선행을 만약에 선행은 0%부터 60%를 이루지 못하고 약 40%밖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루게 된다면 심화 파트를 하면서 여기 있는 40%부터 70%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 근데 만약에 선행에서 내가 60%를 다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노력이야.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 그러면은 네가 심화를 할 때는 10%만 더 채우기 때문에 그 노력이 많아지지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따라서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되게 열심히 해놓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채워야 될 부분들은 뭐야? 적어지는 거야.
여기는 얘는 어떤 노력을 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하면서 얘는 점차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그래서 너네한테 선행에 대해서 그 교재를 빨리 끝내셔야 되고요. 안 끝내면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네가 만약에 여기서 40%밖에 안 했다. 아니면 난 30%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커버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신을 대비하려고 딱 보니까 얘는 선행 30%밖에 안 됐고 심화를 했더니 그걸 때 30%밖에 못 채웠어. 그럼 내신을 해서 90%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30% 이렇게 메꾼다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걔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따라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지금 있는 교재들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요, 이제 저는 그 이후에, 다음 주, 제가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더 받고, 네가 안 나오는 내가 불러다가 질문 더 받고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고등수학 상에 대해서는 제가 딱 스톱을 시켜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 이번 주만 버티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고등수학 상을 다 못 끝내게 되면 고등수학 상을 다시 보는 시점은 올해 겨울이에요. 그때 진짜 많이 고생해요. 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오늘 나갈 진도는 집합이라는 단원입니다. 집합. 오늘 과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과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연산 연습이 있어요. 그죠? 밑에 개념 체크가 있고 연산 연습이 있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유형 스토리라고 있나요? 그죠? 유형 연습을 돼 있나요? 그럼 그게 A까지 있을 거고 넘기시면 B가 있을 거고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해서 개념 체크가 있을 거고 연산 연습이 있을 거고 또 넘어가서 유형 연습이 되면은 그걸 넘어가서 보시면 연습 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숙제는요, 그 몇 페이지예요? 18페이지까지 숙제예요. 과제는 18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알겠죠? 18페이지까지가 과제고, 잘 들으셔야 돼. 수요일날 어떻게 할 거냐면, 수요일날 너네가 일단 오시면은, 지우는 좀 빨리 오실 거고, 자영이는 뒤에 끝나고 남겠지, 1시간을. 그러면 일단, 수요일날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도 5시 올 수 있니? 그럼 수요일날 5시 오시면 일단 수업을 진행을 5시부터 내용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내용 설명을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앞에서 빨리 오거나 뒤에서 늦게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면, 이 18페이지까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질문을 개별적으로 다 받을 거고, 그 질문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제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하고 보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수요일날 진도는 어디가 되는 거야? 수요일날 진도는 페이지 21페이지까지가 진도가 될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21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뒤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너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괜히 복잡해요. 이게 뭐야?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걸 안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지? 이번 주에 집합을 마무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매 단원이 아니라 과목, 그러니까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토, 미적 들어갈 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상하고 수학하를 나눈 이유가 있고요. 수학하고 수원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쭉 일렬로 세워놓고 여기까지 상, 여기까지 하 이렇게 잘라놓는 게 아니야. 다 연관이 되는 부분끼리 묶어놓고 잘라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는요, 애초에 컨셉 자체가 다 달라요. 컨셉 자체가. 따라서 고등수학 상은 되게 못하겠는데 고등수학 하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고등수학 3은 되게 잘했는데 고등수학 1은 되게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제가 고등수학 상에 대해서 컨셉을 난 이 앞에 걸 못해 그럼 뒤에 것도 못하겠지가 아니라, 앞에 걸 잘해 그럼 뒤에 것도 잘하겠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단독적인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컨셉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집합이요. 언제 처음 배우는 거였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이 집합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1단원에서 배우는 만큼 쉬워요가 아니라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보면 여기 있는 집합 단원은 원래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에 있었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에도 집합이 또 있었어. 근데 그게 합쳐지면서 얘가 넘어간 거야. 고등석 하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있었던 게 없어지고 합쳐진 이유가 뭐냐면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 실제로 사칙 현상만 계산하던 애들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와서 속터자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됐거든. 그래서 없어진 거고, 얘가 고등학교 상해, 고등석 상해 1학년 1학기 1단에 딱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서 갑자기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또 스포자들이 많이 생겨서 뒤로 돌린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상해 1단원이 뭐야? 다항식과 연산, 곱셈 공식에 대한 확장판으로서 그나마 적응이 좀 빠르게, 그나마 적응할 수 있게 완화시켜 놓은 거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초등학교 애들도 충분히 배우고 잘 했던 단원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익숙할 때까지만 노력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집합에 대한 뜻이 뭐냐면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얘는 되냐 안 되냐가 극명하게 갈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서 어느 사람이 야 이거는 될 수도 있잖아, 이건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가능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보겠다면 큰 수들의 모임이야. 큰 수들의 모임이라는 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보냐에 따라서 큰 수의 기준이 어딜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 야, 200이 큰 수니? 돈의 가치로 본다면 2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야. 하지만 나이라는 가치로 본다면은, 나이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럼 200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없을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쁜 꽃들의 모임이야. 얘는 집합이니? 얘는 집합이 아닐 수 있어요. 집합이 아니죠. 왜? 어떤 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미꽃이 이쁠 수도 있고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100보다 작은 수의 모임이야. 얘는 집합일 거 아닐까? 큰 수가 없고요. 큰 수의 모임이야. 이건 집합일 거 아닐까? 얘는 집합이 되는 거야. 왜? 큰 수의 모임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지. 큰 수는 안 되는데 100이라는 기준이 있잖아. 100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오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정해주면 돼. 다시 얘기해볼까?
99가 큰 수의 작은, 99가 되니 안 되니 얘는? 안 되잖아. 얘는 99가 되니 안 되니? 될 수도 있거든.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요.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작대요. 집합이 아니야? 얘는 가능한 거야. 왜요? 작으면 안 되잖아요. 한없이 작을 수 있잖아요. 가장 작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수잖아.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1인 거야. 누가 봐도 1이겠지. 됐어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은 실수의 모임이에요.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거는 i라는 허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i는 실수가 아니야? 그치? 이걸 만족한 실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집합이 아니야? 집합인 거야. 왜요? 없다고 알고 있잖아. 누가 봐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따라서 원소의 개수, 미안해. 안에 대인,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들이 많냐 적으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만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집합인지 아닌지가 구성이 되는 거야.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집합의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바로 뭘 배울 거냐면요. 원소라는 걸 배울 거예요. 원소. 오늘부터 하는 단어들은요. 되게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원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소라는 얘기는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100보다 큰 수들의 모임,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들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101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 1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105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걸 예를 들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잘 봐.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A라는 집합 울타리 안에 1과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는 A라는 울타리 안에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은 A의 뭐가 된다? 원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2도 A의 원소이다, 3도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왜? A 안에 없잖아. 여기 있는 요 집합을 구성하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됐어? 원소라는 걸 영어로 쓰면 엘리먼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라는 걸 엘리먼트라고 쓰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이라는 요 글자를 형상화시켜서 어떻게 쓰냐면 1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2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3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돼요 라고 쓰며, 4라는 건 A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원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소들을 일단 보고 이런 말뜻을 구별 지어서 쓸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 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 쓸 건데 1이 여기 들어갈 거 A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A가 1의 원소는 아니잖아.
따라서 이런 표기법은 없습니다. 틀린 표기법이란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써주실 때 어떻게 써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써주시게 되면 원소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든지 얘가 들어가며 여기에는 집합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야만 맞는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럼 이렇게 쓰면요? 얘는요? 틀린 표기는 아니야. 얘도 맞는데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틀린 건 아니잖아. 하지만 위에 걸 많이 씁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에요 라고 쓸 거냐,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 쓸 거냐 이거거든. 밑에 게 틀린 표기는 아니잖아. 어차피 똑같잖아. 상관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쓰진 않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가장 높은 차선부터 내린 차선으로. 따라서 우리가 이런 표기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얘기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도 있거든요.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도 있는데 집합을 표현할 때는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되게 말이 어렵잖아. 근데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뭐냐면은 얘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야. 다이어그램이라는 영어 뜻 자체가 수식 기호 표현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과 같은 저런 모양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 있지, 또는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모는 안 되나요? 되겠지. 근데 정상적인 머리를 갖춘 일반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겠지? 선생님, 저는요 별표 할래요. 별표. 틀린 건 아닌데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 수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요, 중괄호예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괄호를 저는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이거 딱 보면 중괄호구나라고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저 여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참 바꾸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원소 나열법은요,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4의 약수라고 했어요. 얘를 표현하면 뭐가 표현하면 되는 거야? 중괄호를 해주시고, A라는 게 집합이 있는데 중괄호를 해주신 다음에 1,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4라는 원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좀 중요한 게 있거든. 이 원소나열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소나열법의 중요한 건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 따라서 중복이 되는 것들은 한 번만 사용하고, 중복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지? 1, 2, 4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1, 2, 4라고만 쓰겠다는 얘기지. 1이 반복돼서, 2가 반복돼서, 4가 반복돼서 하는 것들은 한 번만 사용하고, 중복된 것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1,
1, 2, 4로 쓰든 2, 1, 4로 쓰든 4, 1, 2로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야. 근데 순서에 상관이 없는데 그럼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게 있잖아. 어떤 게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지? 우리가 1,2하고 2,1이라는 걸 뭐라 불러? 순서쌍이라고 부르지.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야.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이 소괄호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순서쌍에 대한 기호고, 중괄호가 순서에 상관이 없는 비순서쌍에 대한 기호가 중괄호예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소괄호로 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 번째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너무나 많은 숫자들을 적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쉽게 생각해보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이야. 1부터 100까지 다 쓸 거야? 그렇게 안 쓰겠지? 자, 1, 2, 3 써서 놓고 땡땡땡땡 1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데 언제만 생략이 가능하냐면 규칙성이 존재할 때만 우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규칙성이 없는데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성이 있을 때만 생략이 가능하고 규칙성이 없으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말 그대로 원소들을 나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 제시법은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쉽게 배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조건 제시법은요,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는 이유가 뭐지? 왼쪽에 들어갈 말과 오른쪽에 들어갈 말이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기 때문에 칸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런 얘기야. 왼쪽에는 원소의 모양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요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조건제시법 그러면요, 원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특성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조건, 원소의 모양을 둘 다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칸막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서치 대시거든요. 근데 얘가 일본식 표기법으로 해갔기 때문에 바라고 읽어요. 바. 그래서 X바, X는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근데 바는 실제로 우리가 복소수에서 편리복소수를 할 때 이걸 뭐라 부르죠? Z바라 부르지. 따라서 세계적인 통상적인 명칭으로 보면은 바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모든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읽어줄 때는 또 서치 대시라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영어로 표현된 수학책에서는 얘를 서치 대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바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바가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원래 바는 이게 아니야. 근데 이게 일본식 표현 방법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바라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잘 봐. A라는 집합은 X바 X는 4의 약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X-1바 X는 4의 약수라고 돼 있어요. 됐죠?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1, 2, 4라고 써주시면 돼요. X는 4의 약수가 되는데 그 X를 원소로 갖는 거잖아. 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B라는 집합을요, 우리가 표현해 주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4의 약수야. 뭐지? 1, 2, 4지. 근데 원소의 모양이 뭐야? 그러한 원소에다가 얼마를 빼는 거야? 1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1을 빼면 뭐가 돼? 0, 1, 3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집합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됐어? 따라서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원소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따라서 원소의 모양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건대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뭐라고요? 여기 파트를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이게 좋아? 재밌대. 이게? 왜? 계산을 안 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계산이 싫은 애들한테는 정말 여기가 이해만 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만 알면 새로운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집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칸토어라는 사람이야. 수학자 칸토어라는 사람인데 집합을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집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무한을 유한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집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연수들을 표현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해? 1, 2, 3, 4에서 쭉 무한정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원선할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1, 2, 3, 땡땡땡 하고 딱 가로가 닫혀지잖아. 그래도 몇 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유한처럼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무한을 유한화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왜 만들었어 새끼가? 뭐 그런 생각 안 가냐? 난 되게 많이 갔는데 왜 만들었지? 근데 나는 이제 이 이후에 대학교 올라가서도 막 그러니까 대학교 올라가서 막 그런 거 배워요. 저는 이제 수학교육과를 갔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정말 더 세밀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배우는지 그리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만든 이유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어떠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목적이 뭔지 막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배우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딱 그걸 다 아는 입장에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정말 잘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느껴지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너네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것도 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과학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볼게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몇 개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기호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소의 개수라는 한국말 대신 어떠한 기호를 봤을 때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구나 라는 통상적인 기호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넘버의 N자야. 그 예를 가지고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라고? A의 정확하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원래 실제로 여기 있는 N이라는 이 뜻은요. 넘버 왜 이래? 뭐야? 넘버라는 거에 대한 약자 N이 맞아요. 그 앞에 있는 N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넘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카운터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셀 수 있냐 없냐야. 그럼 몇 개로 세져요? 라는 느낌인 거잖아. 그치? 얘는 이제 일단 약자는 N이 맞아요. N이 맞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카운터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서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다 이긴다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눴을 때 총 몇 개로 나뉘냐면 3개로 나뉘거든요. 3개로.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유한집합. 저희를 finite set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트라는 얘기가 집합이거든. 너네가 뭐 하면은 뭐 햄버거 세트 할 때 세트로 하면 되는 거지. 햄버거, 감튀, 콜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묶여있잖아. 그치? 그 세트라는 기준으로서 묶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세트를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finite set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infinite s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생각을 좀 잘해봐. finite, 유한인 거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얘는 infinite,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라고.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집합은 뭐냐면 empty set이에요. empty set, 비어있는 집합이라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0개인 거야. 없는 게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예를 들을 때 뭐라 했지? x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들의 모임은 원소 개수가 0개가 되는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 있는 유한과 무한이라는 것들은 수로 표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우리가 나타낼 거야. 그럼 선생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유한 집합은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더라도 표현은 가능한 거예요. 공집합은요, 뭐가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가능하지. 0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근데 무한집합은요,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숫자들인 거잖아. 따라서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집합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유한과 무한은 유한계 있다, 무한계 있다가 아니고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카운팅이 가능하다,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카운팅이 불가능하다로 나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공집합만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0개인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empty set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말 그대로 A라는 집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집합은 집합이에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0은 뭐야? 0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는 거니까 유한집합이에요. 근데 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비어있는 거지. empty, 비어있다고. 되니?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0. 그럼 얘는 원소 개수가 없으니까 숫자 0하고 어때? 헷갈리겠지? 그래서 여기서 짝대기를 그어요. 그래서 얘를 empty set이라고 불러요.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를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나는 선생님 파이라는 건 얘도 파이가 되고 얘도 파이가 되는 겁니까? 얘는 3.14고 얘는 공집합인데 그럼 구분은 어떻게 해요? 영어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요. 영어 표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라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래, 명칭 부르면 명칭이 똑같이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 이렇게 돼서 empty set, 공집합이야.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0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는 그럼 선생님 중간가 없는데 그래도 집합이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러한 집합 안에 원소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0개가 되는 거야. 물어볼까? 얘는 몇 개? 집합 안에 이러한 모양이 있지? 공집합의 기호가 있지? 1개가 되는 거야. 분위기 알겠어? 벌써 헷갈리면 안 되는데? 벌써 헷갈리면 죽어요. 몇 개 되는 거야? 집합 안에 요거 하나가 있지? 몇 개? 2개 되는 거야. 오케이? 안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세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요.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이제 원소들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예요. 원소들에 대해서 다 배운 거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집합과 집합이 서로 포함을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B를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알아들으셔야 되냐면, A는 B의 모든 원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볼까? A라는 게 1, 2, 4라고 얘기했어. B라는 게 1, 2라고 얘기를 했고 C라는 게 1, 5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A하고 B는 뭐죠?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을 포함하니? 네. B는 C를 포함하니? 아니요. 왜? 5가 없잖아. 그지? A는 C를 포함하니? 아니요. 됐니? 뭔 뜻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건데,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 포함하다에 대한 영어 단어가 뭐냐면, contain이야, contain. 왜 자꾸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왜냐면 기호가 다 영어 단어의 앞글자에서 상용화돼서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C라는 걸 쓸 거야. 우리 아까 원소는 뭘 썼었지? E라는 걸 썼었지. C라는 걸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여기서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을 뭐 했지? 포함한다야. C를 형성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기식인 사람들은 아까 3개짜리고 이거는 2개짜리 포크야, 포크 막 이러면서 막 설명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원소 말 그대로 알면 이해를 하면 어떤 기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C라는 거는 B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안 돼? 안 될 때는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아까 똑같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서 얘가 또는 얘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양쪽은 다 뭐가 나와야 돼? 집합이 나와야 돼. 아까는 뭐가 나왔었지? 원소와 집합이 나왔던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와 헷갈리는 문제로 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5번째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서브셋이에요. 서브셋. 서브셋이라는 게 뭔지 알지? 서브라는 거는 뭐야? 하위 개념이라는 얘기지. 서브셋. 그래서 하위 개념인 우리가 집합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되는 이러한 포함 관계에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B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B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잘 해봐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X1, X2, 땡땡땡 가서 XA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있을까? 원소의 개수는 A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됐지? B라는 집합을 만들 거거든? B라는 집합? 근데 B라는 집합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부분적인 집합이기 때문에 X1, X2, X3, XA까지 이 A의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을 해야 돼. 왜요? A에 없는 원소들이나 B에 없는 원소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부분집합이 될 수 없잖아. 따라서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A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을 해야겠지.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되니? 그럼 봐.
그럼 x1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됐어요? x2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선택권은 두 가지가 될 거야. 땡땡땡. A번째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 A번째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를 몇 번 곱한 거야? A번 곱한 거야. 따라서 2의 A제곱계가 바로 뭐야? 만들 수 있는 B의 개수들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얘기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쉽게 된 거 보자. 잘 봐. 잘 들어야 돼. x1, x2, xa까지 다 안 들어가도 되겠지. 이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다 안 들어가 버리면 얘가 뭐가 돼? 비어있는 집합인 공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든 간에 그게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공집합은 항상 부분 집합들을 찾으세요 라고 있으면은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야. 됐어요? 거꾸로 반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도 들어가는데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A와 B가 어때? 똑같게 되는 거야. 그래도 B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됐어? 왜? 그냥 A의 모든 원소들을 갖고 오면 B의 모든 원소들을 갖고 오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A라는 게 1과 2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B라는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만 들어갈 수도 있고 2만 들어갈 수도 있고 1과 2가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됐어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됐어?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1과 2와 3이야. 그럼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쓸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3개가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총 몇 개? 8개가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는 개수들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로 올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있어.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부분집합이랑 똑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A가 됩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A제곱기가 되겠지. 그럼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a제곱계에서 한 개만 빼주면 돼. 맨 마지막에 있는 자기 자신만 제외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거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B하고 A는 같아지면 안 돼요. 얘가 진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이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좀 빨리 써주시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우는 지금 하고 가야 되잖아. 30분에. 그치? 저 근데 오늘부터 내신 해가지고 좀 늦게 가도 돼요? 그래? 아따. 볼게요. 바로 뭐냐면 문제는 특정 원소가 포함이 되거나 또는 불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예시대로 그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요, 제가 A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A개가 됐을 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할 거야.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특정 원소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조건에 맞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정 원소 K개가 반드시 포함이 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는 특정 원소 L개가 반드시 불포함이 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는 특정 원소 K개가 반드시 포함이 되고 L개가 반드시 불포함이 되는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보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a제곱계로서 동일하게 될 거고, 진부분집합은 2의 a제곱계에서 빼기 1, 2의 a제곱계에서 빼기 1, 2의 a제곱계에서 빼기 1로서 동일할 거야.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됐지? 근데 특정 원소 K개가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K개만큼을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L개를 불포함한다고 했을 때 그 L개는 똑같이 원소의 개수에서 빼주시면 돼요. K개를 포함하고 L개를 불포함한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이 K개를 빼주시고 L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될까?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K개를 빼주면 되고 여기를 L개를 빼주면 되고 여기는 K개하고 L개를 빼주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을 빼면 안 되고 얘는 1을 빼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외우니까 복잡해지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 봐봐. 1부터 5까지 있다 생각해보자.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A가 있는데요. 1, 2, 3, 4, 5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어. 3을 반드시 포함한대. 3. 너무 많아. 내기만 하자. 이렇게.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라는 얘기니까 총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총 몇 개? 16개가 있겠지? 그럼 16개 쭈르르륵 나열해 놓은 다음에
3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몇 개인지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야. 3을 빼버려. 3을 빼면은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잖아. 원소 3개 있을까? 그럼 이 원소들로 부분집합을 만들어봐. 그럼 뭐가 될까? 공집합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야.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그다음 또 1, 2가 있을 거고 1, 4가 있을 거고 2, 4가 있겠지. 또 1, 2, 4가 있을 거야.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오지? 8개가 나올 거거든? 그 안에 내가 아까 해서 빼놓은 3을 하나씩 다 넣어주게 되면 3이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뭐라 생각을 하면 되냐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2의 4제곱개의 원소 중에서 3이라는 몇 개의 원소? 한 개의 원소를 빼놓고 나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8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어? 다시 한번 해보자. 1과 3을 반드시 불포함한대. (1과 3을) 반드시 불포함해요 라고 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1과 3을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들어가 있는 걸 빼는 게 아니라 1과 3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없다라고 생각해 놓고 빼놓고 나서 만들면 1과 3이 절대 들어갈 수 없겠지. 따라서 2의 4제곱에서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몇 개? 총 2개의 원소를 빼놓고 만들면 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니? 근데 잘 생각해봐. 1과 3을 반드시 포함하고 2는 불포함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달까? 2의 4제곱에서 됐니? 2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1개의 원소를 반드시 불포함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2개가 되겠지. 됐냐? 무슨 일을 알겠니? 그럼 선생님, 얘는 왜 1이 빠져요? 우리 진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제외를 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얘는 불포함이잖아. 빠지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라는 집합이 나올까? 나올 수가 없겠지? 따라서 얘는 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 2개가 같겠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빼기를 안 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얘를 불포함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봐봐. 내가 옛날에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해줬다가 애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형을 분해하는 거야. 팔, 다리, 몸통, 머리 다 분해를 해서 머리를 버려. 그리고 다시 묶어봐. 그러면 온 상태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을까? 없겠지. 됐어? 불포함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반드시 맨날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좀 어렵게 나갈 거야. 좀 어렵게. 잘 봐. 좀 어렵게. 여기까지가 오늘 지도 끝이야. 너네가 문제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릴 거야. 여기 파트는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서로 같은 집합이 여기 나와 있니? 원래 다음 단원이 나와야 되는데 책에 인맥상 다음 단원이 맞는데 서로 같은 집합 아씨 나왔네. 하나만 더 합시다. 원래 이게 여기가 아니라 왜 뒷부분에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고 나서 할게요. 해봐. 이 얘가 되게 중요해.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뭘까? 너네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조금 말을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포함되는 경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적어도 짝수가 하나 이상 포함이 되는, 다시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 2의 4제곱에다가 빼기 1이 되겠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2하고 4를 둘 다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세고 여기서 한 번 했으니까 2의 4제곱에서 빼기 2를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빼주면은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말고 우리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했었지? 적어도라는 게 나오게 되면 전체에서 어떻게 되는 경우? 반대가 되는 경우를 제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럼 전체가 되는 건 뭐가 되는 건? 전체가 되는 건? 이 전체 A집합의 분집합의 개수. 반대가 되는 건 뭘까?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결국 이제 홀수로만이라는 거는 짝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이 될 거야. 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 2의 4제곱에서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2하고 4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부분집합을 만들어줘서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집합의 개수에서 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얘는. 원수의 개수를 빼주는 게 아니라. 알겠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어렵게 가볼게요. 잘 봐. A라는 집합이 1, 2, 3, 4예요. B라는 집합이요. 2하고 3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A의 부분집합인데 B를 포함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요 말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은 뭐가 되는 거지? X는요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아까 부분집합에서 뭐라 그랬지? 포함관계에서 X가 B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X는 B의 원소를 반드시 갖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할까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X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그 X가요 B의 모든 원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야. 됐지? 알아야 돼. 모르면 큰일 나 이거. 다 모를 거로 문제. 반드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복습을 하더라도 7번째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제가 하나 안 해드린 게 있거든요. 지금 딱 하나 안 해드린 게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 유형에 있는 문제를 제가 이따 빼드릴 테니까 그건 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같은 집합이야. 서로 같은 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 같은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아요 라는 얘기거든. 그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A 집합이 3개의 원소면 B도 3개가 돼야 되고 A가 4개면 B도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원소의 모양도 같아야 돼요.
A가 1, 2, 3이면 B도 1, 2, 3이어야 되지 A, B, C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같은 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수식으로 A는 B랑 같아요 라고 나오지 않고요. A가 B에 포함돼요. 다시 얘기하면 B가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요 B도 A에 포함이 돼요. A가 B의 원소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가능해야 돼요 라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뒤에 있는 거 갖다 놓고 이거 같아요 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근데 둘 다 만족을 하면요 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게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러한 표현, 수식이 나오게 되면 두 집합이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지 따져야 되고 원소의 모양이 같은지를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지? A라는 집합이요 1, 2가 돼 있고요 B라는 집합이요 A에다가 A-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A 값이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야. A가 1이 되면요 1이 되면 얘는 뭐가 되지? 0이 되버리잖아. 그래서 0, 1이 되는 거고 1, 2가 되는 건 다른 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이런 걸로써 뭐도 나올 수 있을까? 방정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 방정식으로도.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0 모두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 B라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뭐 A가 돼 있고요 뭐 B가 돼 있고요 뭐 A-3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럼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안 되지. A가 0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안 되지. 그럼 A는 2밖에 안 돼. A가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B의 값은 뭐밖에 안 돼? 0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오늘 나갈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시죠.